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의 영화 왕의 남자로 돌아온 고영희입니다. 와 단촐하지만 또 이제 아기자기한 구성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9월의 영화는 왕의 남자입니다. 9월 가을을 시작하는 달인 만큼 화려한 색채와 좀 가을과 같은 스산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영화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됐는데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멤버와 인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멤버들이 아니라 멤버네요. 지금 나무님께서 오시기로 했는데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조금 늦게 참여를 하실 예정이고요. 조금 있다가 참여하게 되시면 다시 인사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경입니다. 네, 하경님께서 이 왕의 남자를 되게 좋아하셔서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왕의 남자 사실 천만 영화잖아요. 저도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천만 영화다운 천만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을 만큼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하경님이 왜 이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영화가 생각해보면 제일 처음 봤던 동성애적 코드가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렸을 때 봤을 때 그 기억이 되게 강렬했고 그거 외에도 뭐 천만 영화라는 대중성이 있는 영화니까 볼거리도 되게 다양했고 뭐 등장인물 간의 감정선이랑 서사가 되게 흥미로워서 이번 고영이에서 다루고 싶어가지고 네네.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영화 그런 미적인 요소들도 되게 많고 스토리라인에서도 캐릭터들이 다 톡톡 튀는 인물들이 많아가지고 멤버들이랑 다 같이 이야기 나누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멤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저희 그러게요. 일당백을 한번 해봅시다. 그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 동성애적인 코드가 보여서 되게 흥미로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영화를 언제 처음 보신 건가요? 개봉한 연도에 봤던 것 같아요. 개봉했던 연도니까 제가 거의 딩초일 때? 딩초라는 말이 너무 웃긴데요. 딩초일 때 봤죠. 제가 네, 이 영화가 언제 개봉했냐면요. 2005년인데요. 2005년이면 몇 살이죠? 2005년이면 제가 97년생이니까 17년 전이에요. 와, 초딩 9살. 9살 때. 9살 인생에 첫 살. 첫 천만 영화이자 9살 인생이네요. 첫 뭔가 임팩트가 있는 영화였네요. 2005년도 작품이고요. 네. 근데 이 영화를 처음 볼 때도 이게 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걸 느끼셨던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근데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영화 정보를 알고 흥미가 생겨서 봤다기보다는 가족들이 천만 영화로 뜨는 게 있다고 해서 왕의 남자를 그러니까 천만 영화로라는 키워드로 먼저 알게 됐고 네네. 가족들끼리 곰플레이어 다운받아가지고 거실에 빔 프로젝트 틀어놓고 같이 봤어요. 그래서 네. 전혀 몰랐어요. 전혀 그런 정보도 없었고 네네네. 그냥 보다가 이거 깜짝 놀래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너무 추억에 잠겼는데 2005년도에 천만 영화 그리고 곰플레이어 해리포터랑 막 반지의 제왕 볼 때잖아요. 캐리비안 해적. 맞아요. 그 나오고. 2005년도쯤 해가지고 한국 영화 중에서 천만 영화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2010년 전후로 해서 되게 한국 영화의 부흥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그때 봉준호 감독 영화도 되게 맞아요. 인기가 많았고 뭐 이러저러한 되게 팬시한 영화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저는 그때 보진 못했는데 천만 영화에 대한 사람들의 뭔가 호기심이나 관심이 되게 많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디에서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되게 남녀노소가 다 좋아했던 영화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네. 분석을 해보니까 20대 그 관람객들은 이준기의 잘생기고 그런 예쁜 모습을 보고 반해가지고 이 영화를 좋아하게 되었고 30대는 그 가무성 배우의 그런 사무치는 연기가 되게 인상적이어서 좋게 봤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셨고 40대의 경우에는 역사적인 이야기들 있잖아요. 역사적인 스토리가 되게 흥미있어서 재밌게 봤다라는 평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세대별로 되게 공통적으로는 그런 광대패가 공연을 하는 게 되게
비주얼적으로 좋았어서 맞아요. 모두가 다 즐겁게 봤던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헤비한 이야기들이 있긴 하잖아요. 뭐 연산군의 그런 오이디푸스 증후군 같은 뭔가 맞아요. 결핍적인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남자와 남자 간의 그런 미묘한 감정선도 사실은 주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즐겁게 봤던 거는 그런 장치적인 것들이 되게 많았고 비주얼적인 걸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하나의 축제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뭔가 희로애락을 다 담은 영화죠. 그러니까 광대패에서는 그런 즐거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로애락은 이제 그 주변적인 것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되게 매력적인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 되게 그 말이 떠올라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네네네. 그 광대패들의 서사가 그렇더라고요. 멀리서 보면은 경쾌한 음악에 춤추고 네. 비판하고 이러면서 되게 재밌게 노는데 사실 서사를 뜯어보면은 기구하지 않은 운명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저는 아직 한 줄 평을 쓰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리가 되면 제가 마지막에 챕터 4에서 한 줄 평을 얘기를 나누긴 할 건데 하경님의 한 줄 평도 되게 인상적인 멘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프닝부터 뭔가 예고를 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는데 가볍게 좋았던 대사나 인상 깊었던 장면을 얘기를 하면서 좀 시작을 해볼까 해요. 너 거기 있고? 나 거기 있냐? 나 여기 있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서 나왔던 거죠? 그게 처음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줄타기를 장생과 공길이 이제 같이 이끌어가면서 장생이 맹인 연기를 할 때 이제 공길이 같이 그런 매기는 소리 받는 소리처럼 같이 이렇게 장단을 맞춰주는 그런 대사인데 되게 이 대사가 왜 좋았는지 객관적으로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되게 들으면 뭔가 벅차오르는 게 있고 맞아요. 좀 그 대사가 주는 힘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되게 영화 명대사 모음에도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대사더라고요. 이 대사 자체만 봤을 때 되게 서로를 믿어야만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너는 거기 있고 난 여기 있다라는 거는 서로가 여기 있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되게 매력적인 대사였던 것 같기도 한데 또 관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웃긴 포인트와 빡친 포인트가 같아야 그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서로가 통하는 뭔가 코드가 있는 거죠. 코드네임처럼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대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사적으로 봤을 때도 두 사람의 관계가 진짜 애틋하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영화 속에서도 초반에서도 나오고 이제 후반에서 결말 부분에서 되게 결정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사무치게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그거 말고도 이제 장생이 거의 영화 후반부에 공길한테 이제 마지막 줄타기를 하면서 너는 다시 태어나면 무엇이 되고 싶으냐라고 물어보고 그쵸. 공길이 답하는 게 나는 두말할 것 없이 광대지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따가 말씀드린 한 줄 평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지만 이 대사가 좀 왕의 남자 전체를 꿰뚫고 있는 대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멀리서 바라보면 모두가 광대인 등장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좋았습니다.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두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흡입력이 있어서 되게 대사 자체도 좋았지만 그 대사를 잘 살릴 수 있는 연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좋았던 대사 인상 깊었던 장면 이야기하다가 나무님이 합류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게요. 그 나무님께서는 그 왕의 남자 언제 처음 보셨나요? 제 기억에 초등학생 때 개봉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는데 네네. 네. 전에 하경님 그 얘기 했나? 곰플레이어로. 네, 방금 얘기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보여주는 그. 근데 되게 민망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보여줬지만 뭔가 미묘한 그런 감정들이
있었다는 걸 부모님도 잘 모르셨을 테죠. 아마도 그런 몰랐겠죠? 가정들 많았을걸요. 진짜? 여러 번인데 좀 당황스러운 네. 그런. 아니 그때는 당황스러운지 아닌지도 몰랐죠. 저희는. 저는 그 전에 올드보이로 한번 데인 적이 있어요. 저희는 올드보이도 같이 봤거든요. 진짜로. 저는 그때 맞아, 계속 맞아. 엄마가 제 눈을 가렸던 기억밖에 없어요. 장도리 씨 나오고. 거의 제대로 본 씬이 없겠네요. 저는 그렇죠.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음. 나중에 유튜브랑 이런 거 보고 아 이런 내용이었지. 하고 그래서 다시 복습하고. 눈이 가려졌구나 이런 생각을 네, 하셨을 것 가린 같아요. 이유가 있었구나. 엄마를 그렇군요. 이해하게 되는. 그때 당시에 왕의 남자 봤을 때 나무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어쨌든 그 놀이패에 나오는 장면이 되게 재밌었고 네. 이준기 배우가 엄청 핫해졌다는 것도 음. 알게 됐었던 것 같고 그 되게 외설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색드립들이 난무하는데 그거를 색드립이라고 인지를 하지 못하고 되게 재밌게 즐겼던 오히려 더 개방적이었던 즐겼던 어린 기억이 시절. 있어요. 그 이제 물구나무 서는 장면 같은 경우에 되게 아크로바틱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광대놀이에는 좀 네. 그런 아크로바틱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력 쇼를 보고 집에 가서 이제 따라하는 것 같은 그런 네. 뉘앙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쵸, 그쵸. 지금 다시 보니까 내가 뭘 보고 웃었던 거지? 그거 되게 난감한 상황이었겠네요. 그렇죠? 뭐 그때 저는 뭐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지금 와서 그냥 웃기다 하는 거죠. 그땐 그랬지 하고 넘어가는 네. 거죠. 그렇죠. 맞아요. 저는 이 영화를 사실은 그때 당시에 봤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흘려들었던 이야기로는 제가 살았던 그 지역의 영화관에 사람들이 그 좌석 말고 계단에 앉아서 사람들이 막 빽빽하게 모여가지고 봤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인기가 그만큼 되게 엄청났구나. 인기가 많았던 영화라고 들어가지고 사실은 줄거리는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팟캐스트 녹음하면서 좀 제대로 봤거든요. 그랬더니 역시 사람들이 많이 볼만한 영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가 너무 재밌지 않나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시간이 흘러가는 줄 모르고 되게 음. 몰입감 있게 봤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도 그런 그 광대패 공연을 되게 길게 잡아줘서 그런 건지 되게 속도감 있게 봤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이 영화는 정말 대중성을 잡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다는 그쵸. 흔적이 보여서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 안에서도 뭔가 특별한 이야기들을 넣었다는 게 되게 감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과 왕의 남자에 대한 경험이나 각자가 재밌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바로 이제 줄거리를 넘어가 볼게요. 영화 줄거리 소개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시대 연산군 때의 이야기입니다. 남사당패의 광대 장생 가무성 배우가 맡은 역할이죠. 장생은 힘있는 양반들에게 농락당하던 생활을 이제 거부하고 자신의 하나뿐인 친구이자 최고의 동료인 이준기가 역할을 맡았던 공길과 보다 큰 놀이판을 찾아서 한양으로 갑니다. 타고난 재주와 카리스마로 놀이패의 무리를 이끌게 된 장생은 공길과 함께 연산군과 그의 애첩인 녹수를 풍자하는 놀이판을 벌여서 한양의 명물이 되죠. 이 소문이 이제 퍼져서 그들은 왕을 희롱한 죄로 의금부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의금부에서 문초에 시달리던 장생은 되게 당당한 모습을 발휘해서 왕을 웃겨보겠다고 이제 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공연이 펼쳐지면서 왕 앞에서 공연을 시작하면서 모든 광대들이 얼어붙게 되죠. 장생 역시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왕을 웃기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지만 왕은 꿈쩍도 하지 않다가 이제 공길이 기지를 발휘해서 앙칼진 연기를 해보이다가 왕은 이제 마음이 풀리게 됩니다. 크게 웃어버리게 되죠. 그 이후에 공연에 흡족한 왕은 국내의 광대들에 거쳐 희락원을 마련해주고요. 궁에 들어온 광대들은 신바람이 나서 탐관오리의 비리를 풍자하는 공연을 선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광대의 놀이패들이 사실은 그런 정치의 일부로서 사용이 되면서 점점 더 짙어지는 그런 갈등 관계가 이어지는 영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멤버들의 별점들이 좀 궁금한데요. 하경님은 몇 점을 주셨을까요? 저는 4.5점 줬습니다. 아하. 높게 줬어요. 아주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나무님은요? 저는 3.5점이요.
네, 3.5점 주셨고요. 저는 4점을 줬습니다. 다들 좋은 평을 해주신 영화인 것 같네요. 네, 이준익 감독의 영화이죠. 이준익 감독이 사극물을 되게 좋아하고 그런 영화들을 많이 찍는 걸로 유명한 감독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준익 감독 영화 중에 어떤 영화를 좀 좋아하시고 기억에 남는지가 궁금하네요. 저는 동주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동주 너무 좋죠. 동주. 그리고 또 흑백 영화이다 보니까 맞아요. 더 그 시대랑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준익 감독의 영화 중에 똑같이 흑백 영화인데 자선어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선어보에서 이제 저는 원래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바다를 먹색으로 이렇게 연출을 한 것도 되게 감각적이었고 그 두 인물 간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성도 되게 좋았고 인물이 성장해 나가면서 좌절을 겪는 그런 서사도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나무님은 어떤 영화를? 저도 자산어보 되게 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못 봤고요. 아하. 그리고 박열을 박열 진짜 좋아요. 엄청 맞아요. 재밌게 봤어요. 생각보다 재밌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항상 기대했던 것보다 음. 재밌는 걸 내놓는 감독님이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저도 박열을 보고 이재훈 배우가 연기를 되게 잘하는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이준익 감독의 영화 중에서 저는 왕의 남자가 가장 좀 인상 깊고 아는 분들에게도 되게 잘 알려진 영화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감독의 연출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 자체가 또 미술을 전공하셨던 분이고 원래는 화가가 되고 싶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미적인 색채도 되게 아름답기도 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음악도 되게 인상적이었잖아요. 이 영화의 음악 감독도 또 이병우 음악 감독인데요. 우리 저번에 장화홍련 할 때 맞아요. 이병우 음악 감독이 또 참여를 하셨잖아요. 이 영화에서도 되게 매력적인 사운드를 감독님이 만드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줄거리도 살펴봤고 감독과 어떤 연출진들의 이야기도 살짝 이야기를 해봤는데 왕의 남자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이야기도 살짝 해볼까 싶어요. 연산군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연산군은 원래 되게 정통이 있는 왕으로 후계성이 인정된 그런 왕이었대요. 객관적인 사실로만 이제 보면은 네. 연산군은 성종의 첫째 아들이었다고 해요. 패비윤 씨와 성종 사이에서 나온 첫째 아들이어서 그 조선 역사상에서 얼마 안 되는 좀 정통 후계성을 인정받는 왕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안타깝네요. 안타깝게도 성격이 그런 줄 몰랐죠. 그러네요. 조나 종의 왕의 칭호를 받지 못하고 폐위가 중간에 재위하던 중간에 이제 폐위가 됐기 때문에 연산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죠. 남겨진 좀 거네요. 남겨졌죠. 네. 그래서 성종이 되게 성군이었잖아요. 조선시대 성종은 오래 집권을 하면서 네. 조선의 기틀을 다지고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도 확립하고 왕권을 크게 강화한 왕으로도 유명한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성공하면 이제 정조와 영조처럼 그 정조와 영조는 뭐 할아버지와 손자지만 그 후광에 좀 빛을 받는 게 있잖아요. 기대가 되는 거죠. 아버지도 이렇게 했으니 이분의 아들이니까 뭐 비슷하게 하겠지라고 어느 정도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들의 기대를 받으면서 왕위에 올랐고 네. 실제로 즉위 초기부터 이렇게 망나니 같지는 않았다고 해요. 즉위 초기에는 가만히 이제 신하들 말 잘 듣고 그렇게 정치를 했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이 연산군이라는 인물이 결정적으로 스탠스가 바뀌게 된 계기가 갑자사화 때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갑자사화가 이제 연산군 10년에 일어난 일인데 연산군의 어머니인 폐비된 윤 씨가 사실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연산군이 이제 분노를 하게 되어서 그 당시 이제 성종의 후궁이었던 사람들을 이제 엄청나게 큰 벌을 가하면서 이제 연산군의 폭정이 시작이 됐다라고 맞아요. 알려져 있죠. 근데 실제로는 네. 이미 즉위했을 때 되게 젊었을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왕의 남자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그 빌미를 잡아가지고 간신들을 좀 처단하려는
그 움직임이 나중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계획이 즉위 있었구나. 초기에 알고 있었고 갑자사화는 10년에 네. 일어난 일이니까 되게 10년을 기다린 복수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 허영걸들이 그것도 되게 영화로 또 한 그쵸, 편 만들 그쵸. 수 있을 것 같은데. 멋있는데. 10년 되게 기다려. 계획 되게 가능. 맛깔나는 소재인데요. 역시 그 영화인들이 매력을 느끼는 이 연상군이 얘기는 또 나중에 하면 좋겠는데 흥미로워요. 흥미롭죠 되게. 넘어가지 못하는 소재죠. 그쵸 그쵸. 못 참는. 신경 쓰이는 이건 겁니다. 못 참지. 영상은 못 참지. 네, 이렇게 위태로운 왕을 보고 있는 충신들은 얼마나 또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조정에서 이제 충신들 조정에서의 그런 신하들은 사실 그 선왕도 모셨던 되게 나이가 많은 그런 신하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연산군이 삐뚤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신하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충신들의 간언도 이어졌다고 하는데 근데 영화에서는 네. 조금 충신의 모습보다는 간신들의 모습을 맞아요. 더 많이 보여주는 맞아요. 측면이 있었던 것 음. 같고 김처선이라는 인물이 되게 영화에서도 중요하게 나오는데 중요하죠. 이분은 충신이라고 역사에서도 말을 평가를 할 만큼 연산군의 폭정을 가장 곁에서 지켜보면서 되게 솔직하게 직언을 네. 계속해서 했던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맞습니다. 그 연산군이 사실 실제로 봤을 때 그 신하들한테 말을 조심해라 라는 팻말을 내걸어 목걸이로 걸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함부로 놀린 자는 말로가 편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 죽여버리는 거죠. 네. 그런 메시지를 걸었고 진짜 말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진짜 처형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야. 김처선이라는 인물은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런 왕의 폭정에도 나의 뭔가 지조를 지조를 지키면서 그 왕은 말은 이래서는 다 안 하는. 된다라고 간언을 한 인물이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막 젓갈 담궈지고 네. 있는데 거기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게 되겠어요. 대단한 사람이다. 김처선으로 영화를 만들어도 그러게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성종 결국에는- 때도 있었고 그쵸 그쵸. 맞아요. 김처선의 음. 관점에서 영화를 만들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쵸. 왕의 남자에서는 김처선이 자살을 하는 걸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연산군한테 죽임을 당했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도 음. 어쩔 수 없이 처형을 당했어요. 연산군의 칼을 피하지 어, 못했네요. 영화에서는 좀 명예롭게 그쵸. 명예를 선택했는데 그렇죠. 연산군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연산군이 김처선의 첫자를 절대 쓰지 말라고 했대요. 그 실록에 처라는 단어가 김처선의 처이기 때문에 김처선을 아예 없애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난폭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소신발언을 하는 그런 신하를 아예 이렇게 해치는 게 과연 좋은 선택이었을까? 결국은 좋지 않은 선택이라는 걸 그쵸? 마지막엔 좋지 알게 않았죠. 되죠. 그렇죠. 연산군이 폐위라고 하나요? 연산군이 네. 폐위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런 거를 신경 쓸 만한 정신 상태가 아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 정도로 그냥 저희는 역사에 적혀진 것만 가지고 보는 거지만 네.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잔혹하게 죽이고 할 정도까지가 됐으면 정신적으로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고 하는 거를 좀 파고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애초에 이제 이성적인 사고가 좀 불가한 상태였겠죠. 네, 그 네. 정도까지 갔으면은. 역사적인 배경으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아니면 사건들을 전후관계를 유추를 하다 보니까 이 인물이 되게 궁금해지는 인물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서도 소재로 인물로서도 많이 등장을 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는 다음 챕터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이 영화에서 이준익 감독이 사실은 역사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역사를 그쵸, 역사-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되게 많이 찍고 음. 그런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좀 궁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준익이 담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스토리를 좋아해서 어떤 분들은 이준익은 사극만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사극을 정말 잘 이용하는 감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의 경우에는 항상 이준익 감독의 영화들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 신념이 되게 올곧은 사람들 또는 자기의 삶에 자신이 있거나 그리고 뭐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외부의 환경과 부딪혔을 때 좌절을 하거나 힘들어하는 그런 스토리를 되게 잘 담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네요. 그런 강력한 외부 환경을 생각해 보면 우리 옛 과거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그런 게 잘 묘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극을 주로 소재로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박열이나 생각하시나요? 네. 동주나 왕의 남자에서 장생 같은 캐릭터가 말씀하신 거에 다 부합하는 캐릭터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음. 이준익 감독이 사극 말고 다른 작품을 했던 거를 제가 많이 보지 않았는데 저도 사실 이준익 감독은 역사극 위주로만 보고 맞아요. 근데 또 생각보다 꽤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다양한 장르를 좀 운영하셨. 현대극도 되게 많이 찍으셨고 욕심이 없지 않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2000년도 초반하고 지금 와서 이제 2015년 사도부터 시작하는 네. 쭈루룩 이어지는 영화들 이렇게가 좀 전성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이준익 감독의 대표적인 영화들은 좀 시대상이 깔려 있는 영화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그 현대극이라고 하지만 라디오스타 같은 영화나 뭐 구름을 벗어난 님은 먼 곳에 같은 네. 영화들도 사실은 현대 아예 그 최근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사실 시대가 지난 이야기들을 주로 소재로 쓰는 것 같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막 과거가 아니더라도. 시대도 영화적인 장치로 활용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현재 기본적인 설정에서 영화를 찍으시는 것보다는 좀 시대적인 상황을 어떻게 하면 인물의 갈등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연구하시는 감독인 것 같아서 맞아요. 되게 영화를 보면은 다양한 시간대를 다루고 다양한 시대를 다루고 있어서 즐겁네요. 사실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현대적인 상황에서 누구나 겪을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하셨듯이 장치로 쓰면 그런 상황이나 메시지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좀 이해를 하는 과정들에서 더 몰입을 유도하는 것 같아서 역사적인 것도 영화적인 장치로서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경님 말씀이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왕의 남자가 왜 조선 연산군을 등장시켜서 그 이야기를 진행했을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제 조선 시대 중에서도 조선 시대에서 왕권이 좀 강할 때잖아요. 그 연산군 때가. 그래서 그때 어떤 광대라는 그런 천민 계급이 가지는 그 하층민 신분과 왕의 어떤 강력한 저울대 왕권 이거의 그 대립을 좀 잘 보여주는 시대적인 상황이어서 이 시대를 선택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거 말고도 연산군이라는 좀 대체 불가능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캐릭터를 잘 활용한 것 같아서 연산군 다른 왕들은 모르겠는데 연산군이라면 이런 행동을 해도 개연성이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잘 활용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끼리는 연산군적 허용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남자에서 뭐 기행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뭐 한도 끝도 없죠. 뭐 나열하려면 뭐 광대를 궁으로 누가 부릅니까? 그렇죠. 광대를 궁으로 부르고 광대에게 방을 마련해주고 그 광대 중 한 명한테 자기 처서로 오라고 하고 그렇죠. 뭐 관직을 내리고 인형극을 대뜸 하자고 하고 자기의 그
이 왕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왕관을 네. 탈춤 중에 받쳐서 갑자기 자기도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음. 정말 기행을 일삼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진짜 분이잖아요. 예술적이신 분인 거죠. 그쵸? 실제로 예술 쪽에 조예가 깊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연상군. 맞아요. 되게 특이한 시대를 잘 선택한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념을 가진 인물이 외부 환경과 부딪혀서 겪는 비극을 이준익 감독이 주로 다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대길은 아니고 공길과 대길은 자꾸 헷갈려요. 추노요. 네, 그 당시 이름들이 좀 헷갈려요. 대길, 공길 뭐 이렇게. 공길과 그 시대적인 환경 간의 갈등도 있긴 하지만 연산군과 그 조정 간의 갈등도 이런 스토리라인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산군은 사실 되게 자유분방한 인물이고 그런 제도와 시스템에 얽매이지 않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조정에 있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얘에 따라야 된다라는 게 그 사람 스스로에게는 억압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연산군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계속 왕좌에 앉아 있는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영화 내내. 그렇죠. 그래서 뭐 조정 씬이 나오면 항상 뭐 그것도 얘에 있는 거냐고 맞아요.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왕의 상에 부합하는 인물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런 갈등 관계도 이제 스토리 라인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다채롭죠. 그런 추석 선물 세트 같은 영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모든 게 들어있는 네, 영화예요. 정말 그렇죠. 모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 영화답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영화의 스토리라인과 어떤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얘기를 나눠봤고 챕터 3와 다음 챕터에서는 조금 더 깊이 연산군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연산군의 예술적인 면모를 바탕으로 영화 자체에서 예술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와 마당놀이와 광대노름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챕터에서 돌아올게요.